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바다마을, 고독한 발품, 신변 보호, 기부 챌린지인데요. 먼저 바다마을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미정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 7일 방송된 라미란의 빈집 살래 리턴주와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이날은 라미란 씨와 건축가들이 리모델링을 위한 어촌의 폐가를 발굴하는 과정이 공개되었고요. 바다마을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의뢰인들의 간절한 사연까지 담아내면서 이목을 모았습니다. 빈집 살래 시즌2. 이번에는 어촌입니다. 이게 어촌이니까 다 바닷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멀어요. 저와 건축가들이 발품을 팔아 엄선한 어촌의 빈집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와, 여기가 최고네요, 여기가. 이 집을 뒤로 쑥 물러나 있는데 만약에 고친다면 뭐 이만큼을 좀 크게 앞으로 쭉 내밀어서 여기를 조금 더 증축이거나. 역시 건축가의 상상력은 다르네요. 그러면은 이 집에서 보는 뷰가 직선 이것만이 아니라 이쪽 산까지가 같이 이렇게 파노라마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멋진 바다뷰를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답니다. 아, 여기네. 이 정면 멋있다. 와, 이거 물살이 되게, 야. 그래도 되게 뭔가 수공예적인 느낌이 나는데. 아, 여기는 누수가 엄청 많은데? 여기 진짜 시원하다. 좋네. 그렇죠. 아. 여기 이제 바람의 길이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게. 별채가 있는 부분하고 본체하고 맞닿는 그 두 공간을 그냥 현재는 길의 영역인데 사실 이 두 공간이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저희는 이 집을 추천합니다. 제 이제 목적은 어선업이었거든요. 가족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도시를 떠날 결심을 해서 노는 그쪽에서 보내는 이런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자리 잡는 게 좋죠. 이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안 하고 후회할 바에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마다 사연도 각양각색이었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먼저 좀 만나볼까요? 온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귀여운 쌍둥이 아들을 둔 이 부부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귀촌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착을 하고 싶은데 집이 없는 거예요. 빈집은 엄청 많은데 혹시 파실 생각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안 판다 그러시고 그 마음 붙이고 계속 정주고 가꿀 수 있는 제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통영의 새내기 초보 2년차 진형욱이라고 합니다. 진영욱 씨는 2년 전 통영으로 내려와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싯배 선장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한답니다. 배 조종은 기본이고 이런저런 손님 접대도 해야 하고 실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손님들 식사 담당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옮기는 일이 쉽지 않죠. 나머지 가족들은 창원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늦어나마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 예쁜 집 하여튼 멋지게 한번 지어주시면은 저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방영될 빈집 살래 인 어촌 편의 프리퀄 방송이었는데요.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서울 편도 너무 재미있었는데 통영 편도 너무 기대되네요. 빈집 살래를 통해 희망을 봅니다. 저 또한 은퇴 시점에 어촌에서의 생활을 생각하고 있어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이네요. 꼭 챙겨봐야겠어요. 프로그램 취지가 너무 좋네요. 모두에게 힘을 주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빈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쳐주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호응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빈집 살래 시리즈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역 재생에 있는데 서울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획일화된 주거 문화의 대안적 성격으로서의 빈집 개조를 보여줬다면 어촌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소멸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절박한 어떤 삶의 복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18년간 운영하던 편의점을 닫고 1년 동안 귀여를 준비하던
이제 그 김심원 씨라든지 또 코로나 여파로 이제 가게를 닫고 초보 어부 2년 차로 생활하고 있는 진영욱 씨의 사연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희망과 기적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방치되고 오래도록 버려져 있는 집들을 고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는 건축적으로는 외형적으로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집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 거기다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이 제작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은행원과 간호사이고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그 부부의 경우에는 정말 그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또 육아를 도와줄 사람들이 좀 없다 보니까 시골살이 1년을 통해서 아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귀여귀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낭만적이지도 않고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도시로에 회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구체적인 경험치가 있어서 성공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편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이 10달 동안 대장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의 집들이 통영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을지 당장이라도 좀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방치된 폐가가 어떻게 좀 재탄생할지 또 이 재생 과정에서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을지 잘 암시해 줌으로써 시청자들이 이제 본편이 되게 기대되게 하는 그런 프리퀄 방송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의 어떤 신경전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한계가 있었어요. 화장실은 바깥에더라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됩니까? 예, 예. 더 넓힐 수가 없어요. 아쉬운 부분을 말로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본편에서는 그런 의견 조율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최근에 이 어촌의 인구 소멸 문제가 갈수록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집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이런 생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정할 때 조금 더 이런 그 뭐 집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떤 지역적 인프라적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기부 챌린지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9일 방송된 MBC 이웃사랑 특별 생방송 모두를 위한 나눔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번 특집은 팬데믹 시기에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방송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새로운 나눔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이 기부 챌린지를 소개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제대로 그냥 흥을 뿜뿜하고 계십니다. 72점입니다.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즐거운 기부, 퍼네이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니 1점에 10,000원씩이면 이게 달랍니까? 와, 네. 다들 실력들이 있으세요, 근데. 네. 아니 직원분들이 100여 명 정도 참가를 하셨대요. 와. 17점. 와. 이렇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퍼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재미와 기부, 게다가 건강까지 다 잡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나섰습니다. 생명수. 커피를 마시지 않고 대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마시러 갈래? 커피 왜 나 꼬셔? 사줄게. 이렇게 꼬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알겠다. 제가 이번에 만보를 성공하게 되면 10,000원씩 기부를 하게 됩니다. 만보를 위해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낙엽들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네요. 빨리 먹었다. 계단을 이용해서 4층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00걸음입니다. 돌담길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만보를 채우러 나왔습니다. 드디어 만보를 넘었습니다. 1101걸음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어서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주세요. 퍼네이션을 하면서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즐겁게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더 많이 확산돼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특별 생방송 모두를 위한 나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오프닝에서부터 MC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기부 문화가 좀 무겁고 진지한 축에 속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밝고 재밌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한 차별점이 굉장히 돋보인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런 이야기에서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데 비해서 이날 방송은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팬데믹으로 본인도 굉장히 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지만 본인이 이렇게 어떤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되찾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본인도 또 어떤 재기의 힘을 얻은 그런 사연들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나눔이라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우리의 뭐 양심이라든지 동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좀 인식하게 해준 그런 사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나눔 사례들이 더 좋았던 거는 어떤 개인적 차원의 나눔으로 이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다. 그런 유대감을 조금 더 강조했던 그런 의미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보면서 같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잘 조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기부를 할 때 얼마를 기부하느냐보다 어떻게 기부하느냐에 그런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시도 역시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이 한 기업에서 시작한 노래 기부 챌린지도 저는 보면서 굉장히 좀 재미도 있더라고요. 유명인들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기부의 효과도 내면서 보면은 좀 점수가 하향평준화되는 느낌?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봐줄게. 왜? 저희 기계가. 의외성에서 나는 재미적인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면 대단한 결심이나 아니면 거창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나눔이라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또 즐겁게 그리고 또 신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프로그램에서 아주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인기인과 일반인들이 이제 나는 문제없어 노래를 한 소절씩 불러서 모았잖아요.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이걸 보면서 나눔이라는 것이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굉장히 큰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나눔의 기본 정신을 마지막으로 딱 마무리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고독한 발품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12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50승을 먼저 달성한 복팀은 우승 선물로 상대팀의 코디를 뺏을 기회를 얻었는데요. 복팀의 막내 인턴 코디로 지목된 김숙 씨는 자가격리 중인 장동민 씨의 부재로 인해서 고독한 발품 팔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볼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 위치를 너무 잘 알죠. 여기 보안되고. 약간 너튜브 느낌이고. 자,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넓다. 혼자서 리액션 하시죠. 넓다, 넓어. 진짜 넓잖아. 감독님, 이쪽입니다. 이쪽이. 여기야! 이 집의 이름은 연희동 파노라마 뷰테! 복팀 소리 질러! 나가보시죠. 짜잔! 뭐 에어컨 실외기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깔끔해. 말 걸 사람이 없어요. 감독님, 저 밑에가 저쪽만 내려가면 이제 맛집들 연결되는 말 걸 사람이 큰 마트 있고 이런 거예요, 감독님. 어떡해요? 감독님이랑 대화한다 이제. 그니까요. 안쓰러워. 용산구 중에서도 이천동인데요. 오늘 볼 집은 바로 능숙해. 여기! 아 연식이 됐네요. 와.
아, 리모델링을 싹 했네.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줘. 아무도 안 받아줘. 거실 넓네. 보시죠. 잘봐, 이게 한강이다. 이 집의 이름은 한강 뷰플렉스입니다. 즐기세요. 재밌다. 아이고 마음 아픕니다. 오, 넓어. 진짜 좋네. 이 집은 진짜 뷰가 너무 크다. 와. 이것도 혼자 하는 거예요? 진짜. 서대문구 연희동 파노라마 뷰 태그 야외 공간 있는 건 너무 좋았습니다. 용산구 이천동 한강 뷰플렉스는 방 3개, 화장실 2개. 난 복팀이야 지금. 복팀에 유리하게 해야 돼.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지. 그래. 결정했어. 빠밤빰빠밤빰. 자, 그래. 저의 최종 선택은? 나 홀로 집 속에부터 리액션, 꽁트까지 김숙 씨의 외로운 발품 여정을 볼 수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 보였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김숙이 복팀의 인턴 코디라니 이런 조합은 처음이어서 신선하네요. 일요일은 구해줘 홈즈 보면서 마무리를 하네요. 김숙님이 혼자서 발품 파는데 왜 이리 어색한지. 복팀의 한강뷰 플렉스가 선택되면서 김숙님이 승리 아닌 승리를 하게 됐네요. 홀로 다른 팀의 코디가 된 김숙 씨를 향한 다양한 반응들이 오갔습니다. 위원들은 구해줘 홈즈 이번 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구해줘 홈즈 볼 때 여러 가지 재미가 있지만 마지막에 의뢰인이 최종 선택을 뭘 할지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인데 이날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김숙 씨가 복팀의 인턴 코디로서 어떤 활약을 할지 그리고 홀로 어떻게 매물 소개를 할지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방송 내내 어떻게 보면 김숙 씨의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아무래도 홈즈 자체의 코디들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호흡, 케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홀로 한다라는 부분이 좀 벅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날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매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필요 조건은 제가 봤을 때는 학주 근접이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학교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차로 30-40분 거리에 있는 서울 지역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매물들이 서울에서 차량으로 15분, 20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출근 시간 겹치게 되면 서울에서 15분, 20분 차량으로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 금액적인 부분도 물론 이제 의뢰인이 예산을 반전세, 전세 이렇게 했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세와 월세를 내는 것들을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전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선택지가 다양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선택지가 약간 좁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의뢰인의 조건부터가 관리가 편한 아파트였으면 좋겠다라고 내세웠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커다란 예산이 요구되는 그런 아파트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그렇게 어떤 다양한 관전 포인트를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이제 빈틈을 그 김숙 씨의 어떤 예능 천재적인 면모들이 많이 채워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레파스라는 그 꽁트 컨셉을 다시 유지를 하면서 본인의 그 예전의 부캐 난다긴까지 소화하는 그 굉장히 좀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4천만 땡겨져요. 무이자 무담보로 시리 갚을게요. 걱정 마요. 팀장님! 외롭다. 내가 나갔어야 돼.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낸 방송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날의 어떤 대결은 사실 복팀의 승리가 처음부터 좀 예상이 됐었어요. 이제 학주 근접이 이제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제일 먼저 좀 초점을 맞추고 또 여기에 자녀들이 이제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뢰인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라는 거를 이 대결 방식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집을 구경한다는 재미가 컸는데 3층 파노라마 뷰, 또 중문이 인상적이었던 집, 무엇보다 대모산에 있는 독특한 건축 형태의 아파트가 있다는 것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 홈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집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만 저는 그 집을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예능적 재미를 극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붐씨 같은 경우는 허니제이 씨와 동행을 했는데 댄서와 함께 다니는 그 컨셉으로서 모든 집을 다 춤의 요소로 녹여서 설명을 하는데
껴있는 라인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남산 홀리방 하우스입니다. 2009년에 3룸으로 구성된 크루거든요. 그래서 홀리방입니다. 홀리 방방방. 방이야 방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이런 춤을 추면서 부동산 매물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저는 비록 패배는 했지만 이 붐 씨와 허니제이 씨의 그 노력도 충분히 좀 예능적 재미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조합의 작은 변화로도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해준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구해줘 홈즈에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웃음을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신변보호입니다. 유흥형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1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끔찍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사례를 취재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토킹을 피해 이사를 가려던 피해자, 흉기를 든 가해자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날 피해자도 신고했었는데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했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그런데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최초 신고 4분 뒤 스마트워치 2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를 받고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피해자의 거주지와 관할 경찰서는 고작 400m도 안 되는 거리. 유족은 이 사건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스토킹에 괴로워했고 누구보다 스마트워치를 믿었다는 겁니다. 경찰청이 바로 앞에 있어서 신이 도왔다는 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부산에서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 또한 오랜 스토킹 피해자였습니다. 몇 차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한 가해자 때문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황. 피해자는 경찰에게 스마트워치를 받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는데요.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남자.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누른 뒤 6분이라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주방 쪽에 마련된 도주로가 있었음에도 경찰을 기다린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너를 장소로 와줘야 되는데 그때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전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스마트워치 신고 위치를 특정하지 못해 신고 범위 안에 있던 집과 일터 중 집으로 먼저 찾아간 경찰. 뒤늦게 가게로 이동했지만 이미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였습니다. 그럼 여기 살인 사건은 언제 일어났단 말입니까? 뭐 없어지고 뭐 4년 세월이 흘렀는데. 4년요? 너무 비싼 사건에서 최근 일어난 일이잖아요. 2017년 부산, 그리고 2021년 서울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통신 환경에 따라 달라요. 와이파이 같은 건 85%에다가 GPS에서 92%를 잡아내는데 나머지는 한 8%는 어쩔 수 없이 기지국 잡혀요. 비교적 오차 범위가 적은 두 가지 방법과 달리 기지국 정보만 있을 경우 사실상 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 하면은 흔히 생각하시는 게 이 휴대전화랑 연동해서 쓰는 그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워치는 단독적으로 따로입니다.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밤 11시쯤에 배를 울려. 지금 문 앞에 이게 또 놓여 있었어. 그냥 딱 봐도 걔야. 나 지금 이거 몰래 카메라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오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그녀는 1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BJ 릴카. 최근 접근 금지 결정이 났지만 그 기간은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개월 동안은 다시 접근을 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해요. 하지만 좀 무서운 게 끝나는 시점을 그 범죄자도 안다는 거죠. 워치를 누른다는 건 결국은 나한테까지 접근했다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죽일 생각으로 왔으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범행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뿐. 더 이상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빈틈이 많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 이야기한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가해자는 활보하고 다니고 피해자는 자기 인생 포기하면서 숨어 지내야 되는 게 맞는 현실인가?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발 스토킹 법 좀 강화됐으면. 당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매일 무섭고 지옥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 인생을 바꿀 정도니까요.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처럼 스토킹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실화탐사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 실화탐사대는 이번에 특히 이제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스마트워치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어요.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현실을 짚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스토킹 살해 피해자가 이 스마트워치 때문에 어떻게 골든타임을 놓치고 희생되었는가를 긴박하게 타임라인을 구성을 해서 연출로 보여줬어요. 심지어 2번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첫 신고를 받고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그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좀 강렬하게 보여줬던 그런 도입부였던 것 같고요. 이날 방송이 좋았던 게 스토킹 범죄를 멈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네가 조금 더 잘 피해 다녀. 이렇게 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렇죠. 가해자가 그 행동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토킹 처벌법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마침 마무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스마트워치라는 것은 거의 뭐 생명줄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들을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시선으로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본 것들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이 스마트워치 문제는 4년 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고 도대체 이 4년 동안 왜 정부는 이걸 개선하지 못했나 하는 의문을 아주 강하게 남겼어요.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이 오차를 20m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 기지국, 와이파이, 또 GPS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동시에 받는 걸로 이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허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국민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실화탐사대에서도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들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야기한 사건 자체는 보도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좀 원인과 대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부분은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 왜 도대체 기능을 안 한 거야라는 부분에 계속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의 관계자 인터뷰도 있었고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데 그걸 보면서 또 역으로 또 생각났던 건 그럼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지국 신호를 왜 쓰는 걸까라는 부분이 또 궁금증으로 나오는 거죠. 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배경 설명이 됐다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화탐사대를 보면서 저는 이 믿기 어려운 사건 사고도 많지만 정말 믿기 어려운 법적 제도적 허점도 많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적 허점이나 문제점들도 계속해서 좀 취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공포에 떨지 않는 그날까지 꾸준한 관심을 보내줄 실화탐사대의 취재 응원하겠습니다.